정수리에서 이마로 줄줄 흘러내려 매운 눈가로 스며들고 입고 있던 새하얀 한복 위로 뚝뚝 떨어지던 차가운 검붉은 와인 줄기의 느낌.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워서도 아니고 더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에 대한 사무치는 씁쓸함 때문이었습니다. 강남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웨딩홀 한가운데 눈부시게 빛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서 맑게 부딪히던 유리잔 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즐겁게 웃고 떠들던 300여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고 마치 누군가 이 세상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만 같았습니다. 이 침에 걸린 총우석 할망구가 뭘 안다고 나서요? 그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70 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의 자존심을 깊이 파고들어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제 며느리인 은하는 구름처럼 풍성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빈 와인잔을 든 채 서 있었고 공들여 화장한 예쁜 얼굴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강물에 떠밀려온 쓰레기 더미를 보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실까요? 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제 아들이 두려움에 질려 석상처럼 굳어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웃고 싶었습니다. 씁쓸하지만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방금 제 얼굴에 끼얹은 그 비싼 와인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가치를 넘어 그녀가 평생 치러야 할 가장 비싼 대가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모든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종기는 바람이 여전히 쌀쌀하던 이른 봄 6개월 전부터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겉모습처럼 가난한 노인이 아닙니다. 땅값 비싼 이 서울 땅에서 저는 강남 성수 마포의 노른자위 땅에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매운 떡볶이 접시를 팔며 악착같이 푼돈을 모아 땅을 샀던 저는 돈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다가온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들 도영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가난한 시골 노인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가진 것 없는 늙은 시어머니라도 존중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 제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본성을 너무 일찍 봐버린 제가 옳았던 걸까요? 상견례 날 은하가 마포에 있는 제 낡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제가 자식들을 키우며 흘린 30년의 피땀이 서려 있어 추억으로 남겨둔 곳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칠기 장롱은 여기저기 벗겨졌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평생지기 친구인 복심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이봐, 영자 떨리지 않아. 복심이가 땀을 닦으며 물었고 손은 쉴 새 없이 갈비찜을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 잡채 냄새 갓 붙인 전 냄새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찻잔을 든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떨리긴 우리 아들이 선택했으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영이가 은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미래의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은 반짝임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말 그대로 반짝였습니다.
명품 드레스, 비싼 가방 손목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금팔찌가 달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임도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녀가 짓는 비난 섞인 찌푸림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하의 시선이 천장에서 낡은 마룻바닥으로 훑어 내려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뚝한 콧날이 마치 아주 불쾌한 냄새라도 맡은 듯 찡그려졌습니다. 사실 그건 시간의 냄새, 낡은 나무 냄새, 그리고 비단결 위에서만 살아온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고단함의 냄새였습니다. 두 사람 앉거라.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렴. 저는 최대한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는 낡은 소파에 앉으며 엉덩이를 반만 걸쳤습니다. 마치 의자의 세균이 비싼 드레스에 옮을까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집이 참 고풍스럽네요. 그녀가 내뱉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길게 늘어뜨린 비꼬는 말투를 못 알아챌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이런 오리지널한 집 찾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제 아들 도영이는 본래 성격이 순하고 우유부단해서 예비 신부의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팔을 살짝 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시하고 핸드폰을 꺼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내내 고생한 제 친구 복심이가 음식이 가득 담긴 상을 내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총각김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맛있고 비싼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거라. 엄마랑 복심 이모가 새벽부터 만들었단다. 다 도영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제가 상냥하게 권했습니다. 은하는 밥상을 보더니 잘 다듬어진 눈썹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대신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몇 장 찍어댔습니다. 자랑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밥상이 지저분하고 품이 없어 보이게 만드는 각도로 찍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편하게 식당으로 가요. 은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눈은 여전히 사진을 보정하느라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힘들게 요리해요. 옷에 냄새 배고 위생도 별로인데.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도영이에게 갈비를 집어주려던 복심이가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며느리가 무슨 짓을 더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얘야 중요한 건 정성이란다. 식당 밥이 어떻게 엄마 밥만 하겠니?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은하는 눈가엔 전혀 미소가 없는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정성이죠. 그런데 어머니, 이 그릇들 증조 할머니 때부터 쓰던 거죠. 너무 낡았고 유약도 다 깨졌네요. 먹다가 납 중독이라도 되면 어떡해요. 그러고는 포크로 잡채를 쓰레기 뒤지듯 쿡쿡 찌르더니 한 가닥 집어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저 다이어트 중이라 이렇게 기름진 음식은 목으로 안 넘어가서요. 식사 내내 그녀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고 가방에서 꺼낸 생수만 마셨습니다. 도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가끔 난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절대로 저나 복심 이모를 변호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번듯한 대학 강사로 키워놨건만 아내 앞에서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성수에 있는 제 건물 1층 세입자이자 오랫동안 분식집을 운영해온 말순 씨였습니다. 그녀는 총각김치와 멸치볶음 한 통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건물주 언니 반찬 좀 가져왔는데 어머 귀한 손님이 계시네. 말순 씨가 실수로 저를 건물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은하의 귀는 사냥개처럼 밝았습니다. 그녀가 확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건물주 언니, 어머니가 무슨 건물주예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옛날에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사람들이 장난으로 야채가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게 입에 붙어서 그래. 아, 은하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끝을 흐리더니 이내 노골적인 무시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시장통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그녀는 어쩐지 뒤에 말을 흐렸지만 그 뜻을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쩐지 집구석이 지저분하고 어쩐지 그릇이 촌스럽고 어쩐지 사람에게서 씻을 수 없는 싼 티가 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 했지만 제가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그날 저녁 저는 은하의 SNS 그녀는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나 되는 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처음 가본 시댁 충격적인 총우석 문화체험. 거기에는 제 집의 가장 추한 구석을 찍은 사진들, 식어빠진 밥상, 그리고 낡은 제 슬리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캡션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시대로 타임슬립 한 줄. 기름 둥둥 뜬 밥상 보니 토 나올 뻔. 살려줘. 이 자연인 같은 시어머니랑 어떻게 살지? 그 밑에는 친구들이 동조하며 비웃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상에 저 이 빠진 그릇 좀 봐. 더러워. 당장 도망쳐. 저런 시댁 만나면 평생 고생이야. 시어머니 보니까 꼰대 냄새 나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 하라고 할 듯 조심해.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마우스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비틀린 인격이 슬펐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을 캡처해서 컴퓨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증거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상기시키기 위해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은하의 만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이 되는 암세포처럼 매일 매 시간 더 심해졌습니다. 상견례 일주일 후 저는 집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재래시장을 더 좋아하지만 그날은 복심이가 수입품 몇 개를 부탁해서 대형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는 낡은 운동복에 해진 헝겊 신발을 신고 채소가 조금 담긴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봐. 네, 귀족. 시어머니 아니야. 은하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하와 그녀의 럭셔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채 친구들 사이에서 마치 여왕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그녀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의 팔을 툭 치며 뭔가 속닥거리더니 다 같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카트를 다른 곳으로 밀려 했지만 은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 어머니 마트 오시는데 무슨 쓰레기 주우러 가는 것처럼 입고 오셨어요. 창피해 죽겠네, 정말.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편하게 입은 거야. 친구들이랑 쇼핑 왔니? 네, 저희는 명품 사러 왔죠. 어머니처럼 할인하는 파나만을 사러 온 게 아니라 그녀는 입을 삐죽거리며 제 카트를 훑어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돈은 가져오셨어요. 또 지갑 집에 두고 와서 나중에 도영 오빠 불러내서 계산하라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어머니 기억력이 영 안 좋던데 노망 난 거 아니에요. 노망.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이 맑았고 수십억짜리 장부 계산도 틀린 적이 없는데 노망이라니요? 그러니까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노인성 치매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일찍 검사 좀 받아보세요. 나중에 화장실도 못 가려서 저희한테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그녀는 가짜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은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고 개 중에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굴로 피가 쏠렸습니다. 이 나이에 손녀벌 되는 아이에게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다니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계산하려고 준비한 현금 뭉치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지폐들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의 은하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즘 시대에 현금을 써요. 더럽게 세균 덩어리인데 신용카드 없으세요? 아, 맞다. 어머니 카드 만들 능력도 안 되시지. 역시 촌스러운 건 평생 가나 봐요. 그녀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이런 시댁 만난 건 정말 최악의 팔자라니까. 마트 안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치매 걸린 노인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은하를 탐탁지 않게 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계산을 마친 뒤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은하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복심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저를 보고 복심이는 저를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만 뚝뚝 그쳐. 그 못돼 먹은 년 상대할 거 없어. 내가 도영이한테 일러줄게. 하지마. 저는 눈물을 닦으며 복심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마. 그냥 둬. 제가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어. 그리고 정말로 은하는 아주 멀리 갔습니다.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결정적인 사건은 3주 후 남편의 제삿날에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저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과부로 아이를 키웠기에 남편 제사만큼은 항상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제일 큰 조기와 제일 신선한 소고기를 샀습니다. 하루 종일 요리하느라 등 뒤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도영기와 은하는 저녁 무렵에야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은하가 투덜거렸습니다. 아우, 더워. 이 집은 에어컨 하나 새로 못 달아요. 이 낡아빠진 기계는 경웅이 소리가 나네. 그녀는 저와 복심 이모가 제사상을 차리느라 분주한데도 소파에 털썩 앉아 부채질만 해댔습니다. 그녀는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짧고 딱 붙는 검은색 미니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등도 훤히 파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에 클럽 가는 차림으로 온 것입니다. 며느리야 와서 아버지께 향 하나 피우렴. 제가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은하는 인상을 쓰며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향을 집어들더니 향로에 팍 꽂고는 절도하지 않은 채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손을 털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제사를 이렇게 요란하게 지내요. 죽은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데 돈만 아깝게. 어머니, 이 돈으로 저희 여행이나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도영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은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늘 아버지 제사야. 내가 사실을 말했지. 틀린 말 했어. 오빠 봐. 집은 덥고 향 냄새 때문에 숨 막혀. 나 질식할 것 같다고 은하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리다가 그녀의 비싼 핸드백이 제사상 모서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쨍그랑 남편의 영정 사진틀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난장판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온화한 미소 위로 긴 균열이 얼굴을 가로질렀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가 간직한 남편의 젊은 시절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낡아빠진 액자 하나 가지고 깨졌으면 새로 사면 되지. 왜 다들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요? 은하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하이힐에 밟힐까봐 유리 조각을 발로 툭 차서 멀리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사진을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흘러나와 사진 위로 떨어져 사진 속 남편의 옷자락 한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피나요. 도영기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체념이나 인내가 아닌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눈빛 벼랑 끝에 몰린 여인의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너 방금 내 남편 사진을 깼어. 은하는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실수잖아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제가 금도금 액자로 물어드리면 되잖아요. 진짜 노인네라 그런가 별거 아닌 걸로 난리네요. 그때 복심 이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뺨이라도 때리려 했지만 제가 잡았습니다. 저는 피 흐르는 손을 꽉 쥐어 그 고통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지금 폭력으로 복수하는 건 하책이다. 더 완벽하고 고통스러운 계획이 필요하다. 됐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어줄 필요 없다. 그냥 가거라. 가라면 가죠. 저도 냄새나는 이 집에 1분도 더 있기 싫어요. 은하는 신경질적으로 도영이의 손을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제 아들은 엄마를 보고 아내를 보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어머니. 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방에는 저와 복심 이모, 그리고 박살 난 남편의 영정 사진만 남았습니다. 복심이는 저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현장을 찍었습니다. 깨진 액자 피 흐르는 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젊은 부부의 뒷모습까지. 컴퓨터를 켜고 그 사진들을 증거 폴더에 복사했습니다. 복심아, 제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너 배 변호사 기억하지? 내 부동산 서류 처리해주는 그 변호사. 기억하지 왜? 복심이가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내일 그 사람 좀 불러줘. 이제 이 귀한 며느리에게 답례할 선물을 준비할 때가 됐어. 게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꿈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며느리에게 사람의 도리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겠죠. 그리고 계획의 첫 단계는 바로 그녀의 끝없는 탐욕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아내 순박한 시골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이 깨질 때 함께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제 재산을 관리해온 사람으로 말수는 적지만 일처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배 변호사 집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 좀 도와줘요. 제일 작고 눈에 안 띄는 걸로 소리까지 녹음되는 걸로요. 제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많이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도둑입니까? 네, 도둑이죠.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 안의 도둑정과 돈을 모두 훔치는 도둑이요. 단 하루 아침 만에 파리 눈알 만한 초소형 카메라 세대가 거실, 부엌, 그리고 집 문서가 든 낡은 금고가 있는 서재에 설치되었습니다. 침실에 앉아 태블릿으로 카메라 화면을 보는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덫을 놓고 있었고 그 먹잇감은 다름 아닌 제가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까요?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병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남에게 당하는 배신은 그렇다 쳐도 이건 카메라를 설치한 지 딱 3일 후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도현기에게 절에 가서 아버지 천도제를 지내고 오느라 늦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복시민의 집에 가서 두 늙은이가 머리를 맞대고 태블릿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륜 현장을 잡으러 가는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정수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수기가 누구냐고요? 그녀 역시 노인정 친구로 알고 지낸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가난하다고 신세 한탄을 자주 하고 아들이 도박 빚을 져서 가끔 제가 시장 보라고 푼돈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복심이만큼이나 그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수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바로 뒤 계단 쪽에 숨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은하였습니다. 정수기가 비상 열쇠, 제가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해 믿고 맡긴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은하를 들어오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 정수기년. 제 옆에서 복심이가 소리치며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네가 없는 사이에 며느리를 끌어들여. 저는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평소의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쌀독에 빠진 쥐처럼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정숙 아줌마, 확실해요.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돈이 있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서재를 가리켰습니다. 확실해. 언젠가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는 걸 봤는데 얼핏 보니까 성수랑 강남 땅 문서였어. 가난한 척하는 거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 호의가 원수를 키웠군요. 추운 겨울날 김치찌개를 나눠 먹던 친구. 정수기가 이제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저를 팔아넘기다니요. 금고 열어봐요. 은하가 거만하게 명령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정수기가 우물쭈물했습니다. 쓸모없긴. 은하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방을 서성이며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찾아봐요. 도장이나 통장을 어디 숨겼는지 찾아보라고요. 이런 치매 노인네가 재산을 얼마나 잘 숨겼겠어요. 그들은 2시간 동안 제 집을 뒤졌습니다. 은하는 제 낡은 옷 무더기를 뒤집어 엎고 가족 앨범을 발로 찼습니다. 결국 금고 비밀번호를 찾지 못한 그녀는 화를 내며 나가면서 정수기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50만 원 약 1000만 동이에요. 입단속 잘하세요. 다음에 금고 여는 법 알아내면 10배로 드릴게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남편 제삿날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혐오감만 남았습니다. 돈 앞에 비정한 세태에 대한 혐오감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대충 정리되어 있었지만 물건 위치가 바뀐 것은 제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밥을 지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안 그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틀 후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은하는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얼굴에 꽃이 핀 듯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죄송했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실언했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가식적인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몸보신하시라고 인삼 사왔어요. 드시고 건강하셔서 저희랑 오래 사셔야죠. 도영이는 아내가 변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순진한 녀석은 아내가 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를 휘감은 독사가 독을 뿜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어머니, 은하가 눈을 깜빡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어머니가 시골에 땅을 좀 가지고 계시다던데, 맞아요. 그거 팔아서 서울에 더 큰 아파트 사서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어머니 혼자 여기 두기 불안해서 그래요. 저는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는 사람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땅은 무슨 척박한 논 몇마지기뿐이야. 팔아봤자 아무도 안 사. 은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아깝네요. 전 또...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플랜 B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잔인한 계획, 바로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도연이가 있을 때마다 은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제 지갑을 몰래 냉장고에 숨겨놓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니 지갑이 왜 냉동실에 있어요? 어머니 또 깜빡하셨나 봐요. 어떤 날은 제가 낮잠 자는 사이에 화장실 바닥에 물을 쏟아놓고는 저녁에 도현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또 바닥에 실내하고 안 치우셨어.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니 병이 점점 심해지나 봐.
도영이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아내가 매일 하소연하고 그녀가 조작한 거짓 증거들이 더해지자 아들은 제가 진짜 치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피로와 동정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가볼까? 엄마 요즘 건망증이 심해. 도영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들을 보며 가슴에 소금을 뿌린 듯 쓰라렸습니다. 엄마 안 미쳤다 도영아. 정신 멀쩡해. 환자들은 다 자기가 멀쩡하다고 하잖아요, 오빠. 은하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봐봐. 어머니 방금 밥 드신 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 그냥 두면 위험해. 혹시 집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떡해. 지금 반박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침묵하고 참으며 CCTV에 찍힌 영상과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 더러운 조작 행위 하나하나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은하가 도형기에게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 그녀가 목이 메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오스카상을 받을 만했습니다. 도형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아내를 끌어안고 빙빙 돌았습니다. 세상에, 나 아빠 됐어. 어머니 손주 생기셨어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보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도영기가 샤워할 때 부엌에서 몰래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거든요. 임신한 여자가 술독에 빠진 것처럼 마실 리가 있나요?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입원 수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악이 비록 가짜지만은 면죄부이자 재산을 요구할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즉시 은하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녀가 도영이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오빠, 강사 월급이랑 내 알바비로는 아이 국제학교 보내기도 힘들어. 나 너무 걱정돼. 걱정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도영기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더 일하면 오빠 쓰러져. 그녀가 훌쩍였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면 어떨까?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재산 가지고 계셔봤자 뭐해. 그 건물. 아니, 시골 땅 명의를 오빠 앞으로 해달라고 해. 팔아서 사업 자금하고 나중에 불려서 어머니 더 잘 모시면 되잖아. 그녀는 실수로 건물이라고 말했지만 재빨리 고쳤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탐욕스러운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영이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노는 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빠 참 바보네. 땅은 다 땅이지. 어머니가 움켜쥐고 있다가 혹시 더 노망나서 남한테 사기당하면 어떡해. 차라리 친아들이 관리하는 게 낫지. 도영이는 아내 말에 솔깃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은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아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저의 망설임에 은하는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탐욕에 눈이 멀어 법의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수동에서 분식집을 하는 세입자 말순 씨가 이른 아침부터 허둥지둥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에 든 종이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언니, 나 죽게 생겼어.
말순애 씨가 울상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래 진정하고 말해봐. 제가 그녀를 앉혔습니다. 아침에 누가 가게 문 앞에 이걸 붙여놨어. 가게 뺀다고, 집 판다고 일주일 안에 나가래. 저는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고 아래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소유주 대리인 이도형. 하지만 그 옆에 서명, 낯익은 필체였습니다. 꼬불꼬불하고 멋을 부린 바로 은하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저 도장, 세상의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제 진짜 도장은 은행 금괴 얌전히 있고 이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조잡하게 파인 것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집 팔 거야. 나 거기서 15년 장사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쫓겨나면 나 어떻게 살아? 말순 씨가 흐느꼈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서류를 위조하고 제 아들 이름을 사칭해 사기를 치고 선량한 세입자들을 협박하다니요. 제가 노망난 노인이라 법을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말순아, 제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 종이 가짜야. 네, 말순 씨가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가짜라고. 나 집 팔 생각도 없고 널 쫓아낼 생각도 없어. 가서 평소처럼 장사해. 그리고 이 종이는 제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가질게. 이게 그 탐욕스러운 것들을 감옥에 보낼 증거가 될 거야. 말순 씨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고소장 준비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아, 노인 학대 혐의도 추가하고요. 결심하셨습니까? 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한번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드님 충격이 클 텐데요. 한번 충격받는 게 평생 악마랑 사는 것보단 나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큰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꼼짝 못하게 거짓 임신이나 악어의 눈물로 덮을 수 없게 만인 앞에서 가면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다가왔습니다. 정식 결혼식.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와 상견례만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자랑하려고 1000명이나 초대한 5성급 호텔에 성대한 결혼식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세기의 결혼식을 원한다고 그래. 평생 기억에 남을 결혼식을 만들어주마. 그날 저녁 은하가 집에 와서 희희낙낙했습니다. 어머니 청첩장 다 돌렸어요. 아, 참, 결혼식 날 이거 입으세요. 그녀가 식탁 위에 낡고 색이 바래 겨드랑이가 해진 한복을 던졌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이런 걸 입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유, 늙으셨는데 누가 본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구석 자리에 앉으실 거니까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람들 웃어요. 제 친구들은 다 상류층인데 어머니가 촌스럽게 입으면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녀가 손톱을 다듬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그날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웃기만 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니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는 한복을 집어들고 거친 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이브마,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은하는 득이양양하게 웃으며 이 노망난 노인네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를 위해 아주 특별한 결혼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증거와 억울함으로 포장한 선물을 말이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하늘은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무더운 여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키를 잡은 저는 거친 파도와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 배신자 정수기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결혼식 날이 오기 전 저는 제 등 뒤에 박힌 가시부터 뽑아야 했습니다. 정수기, 10년 지기 친구였지만 며느리의 푼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 솔직히 말해 그녀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컸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비굴하게 만든다는 걸 저도 아니까요. 하지만 비굴한 것을 넘어 친구를 해치려는 악인에게 동조한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수기를 불러 차나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처럼 차분해서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들고 왔습니다. 굽실거리고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하나 봅니다. 하지만 가책을 느끼면서도 돈 받고 나쁜 짓을 했다면 그건 쓰레기나 다름없죠. 빵 맛있네. 제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툭 던졌습니다. 요즘 아들은 좀 어때 빚은 다 갚았나? 정수기가 화들짝 놀라 빵 조각을 접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좀 나아졌어. 누가 좀 도와줘서. 도와준 사람이 참 통이 크네. 50만 원이나 주고 말이야. 제가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보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찻잔을 탁자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며칠 전 그녀가 은하게 문을 열어주고 집을 뒤지게 했던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거 봐, 똑똑히 보라고. 제 목소리가 매서워졌습니다. 우리 10년 우정이 고작 50만 원짜리였나. 정수기는 화면을 보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들놈이 사채업자한테 손목 잘린다는 협박을 받아서 너무 무서워서 갈 때까지 가니까 눈이 뒤집혀서 하얗게 센 머리의 늙은 친구가 제 발 아래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운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내 며느리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 날 미친년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쳐넣고 재산 다 뺏으려고 해. 네가 걔를 도운 건 날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정수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나쁜 애인 줄 몰랐어. 그냥 네가 진짜 돈이 있는지 확인해서 도움 좀 청하려는 줄 알았지. 순진하긴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조건 없이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좋아, 속죄할 기회를 주지. 아들도 구하고 내 영혼도 구하고 싶어. 정수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고 싶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뭐요. 그래, 결혼식 날 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실대로 다 말해. 할 수 있겠어. 정수기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할게. 감옥에 가더라도 말할게. 평생 양심의 가책 느끼며 살 순 없어. 일 하나 끝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햇살이 눈부시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은 궁전처럼 화려했습니다. 수입 생화가 길을 뒤덮었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객들이 줄지어 들어왔는데 다들 화려한 옷차림에 번쩍거리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복심 이모 말순 씨와 함께 갔습니다. 새 노인은 소박한 차림으로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겉돌았습니다. 저는 은하가 던져준 낡고 누런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신랑 어머니야 촌스럽네. 시골에서 갓 올라왔나 봐. 신부 불쌍해라 저런 시댁이라니 창피하겠다. 다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식장으로 들어가 주방 출입구 근처 구석진 테이블, 먼 친척 및 중요하지 않은 하객, 석을 찾아갔습니다. 신랑 혼주, 명패가 구석진 테이블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고 옆에는 평생 연락도 안 하던 먼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하가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동화 속 공주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도형기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웃는 아들을 보니 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오늘의 내 미소는 거짓 위에 지어진 거야.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축배 순서가 되자 은하가 와인잔을 들고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제 테이블에 왔을 때 그녀가 멈췄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자리 편하세요. 사람 많으면 불편하실까봐 조용한 곳으로 모셨어요. 그녀는 자신의 배려심을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편하구나. 여기서 보니 내 가식적인 모습이 제일 잘 보이는 걸. 은하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망구, 수작 부리지 마요. 오늘 내 좋은 날이니까 난동 부리면 가만 안 둬요. 아, 맞다. 그 땅 문서 빨리 사인해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험한 꼴.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류 위조하거나 날 정신병원에 넣는 거 말이니 은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욱하는 마음에 혹은 지금 자신의 지위를 너무 과신한 탓에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기울어졌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척하는 가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와인이 얼굴을 타고 흘러 낡은 한복을 적셨고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이 침에 걸린 총우석 할망구가 뭘 안다고 나서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자꾸 중얼거려서 사람 놀라게 하잖아요. 은하가 쐐기를 박으며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물이 컵을 넘친 순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 저는 일어서서 천천히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은하를 보지 않고 무대 위 두 사람의 로맨틱한 웨딩 사진이 나오고 있는 거대한 LED 스크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배 변호사, 미리 옷깃에 숨겨둔 초소형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시작해. 갑자기 LED 화면이 꺼졌습니다.
감미로운 배경음악도 멈췄습니다. 장례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웨딩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은하와 정수기가 금고를 뒤지는 모습이 100인치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은하가 욕설을 퍼붓고 명령하는 소리 뇌물을 주는 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선명했습니다. 찾아봐요. 땅 문서 어디 숨겼는지 찾으라고요. 이거 50만 원이에요. 입단속 잘하세요. 객석에서 경악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당장 꺼, 누가 장난치는 거야.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지갑을 냉장고에 넣는 장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붓는 장면, 부엌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다음 날 남편에게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주는 장면. 세상에 임신한 게 아니었어. 끔찍해. 어떻게 며느리가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순진하게 생겨서 속은 뱀이었네.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은혜에게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도와달라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녀의 럭셔리한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만 가득했습니다. 도영이는 무대 위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비틀거리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하야, 너 날 속인 거야. 임신 아니야, 네가. 엄마를 해코지했어. 도영기가 마이크에 대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더 이상 총우석 노인의 구부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었습니다. 파티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서 웅크리고 있는 은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며느리라는 이 여자는 제가 가난하다고 촌스럽다고 무시했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넣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제 아들을 사칭해 가난한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배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법적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은하의 서명이 있는 위조된 퇴거 통보서, 제 돈을 몰래 인출한 은행 명세서, 그리고 정수기의 자백 진술서까지. 그리고 여기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시골 시어머니의 진실이 있습니다. 화면이 다른 이미지들로 바뀌었습니다. 강남 성수 마포의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세 채의 사진. 제 이름, 강영자가 적힌 등기부 등본.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봉사하는 제 사진.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컸습니다. 세상에 저분이 숨겨진 부동산 재벌이었어. 서울에 빌딩 세 채 자산이 수백억은 되겠네. 저 며느리 진짜 눈이 삐었네.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돌멩이를 주었어. 은하는 화면을 올려다보며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옷도 대충 입고 슬리퍼나 끌고 다니며 파마늘 값이나 깎던 노인이 평생 꿈꿔도 못 만져볼 거대한 재산의 소유주라니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사기쳤어, 이 사기꾼 할망구. 그녀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제 마이크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배 변호사가 미리 조치해둔 것입니다. 이은하 씨 사기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말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거 놔. 도영 오빠 살려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은하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도영이는 고개를 돌렸고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큰 상처와 실망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를 짓밟고 인간의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아내를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가 끌려나가고 비명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쏟아진 와인잔과 짓밟힌 꽃들이 널브러진 텅 빈 웨딩홀만 남았습니다. 저는 화려하지만 텅 빈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묻은 와인은 말라붙어 끈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홀가분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독초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도영기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으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예요. 어머니를 고생시켜 드려서. 저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한 번 아프고 말면 돼. 비싼 수업료 치렀다고 생각해라. 사람 볼 줄 알고 진짜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으니. 그날 세기의 결혼식은 충격적인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 존엄을 되찾은 날이었고 무엇보다 사람 탈을 쓴 악마 곁에서 평생 어둠 속에 살 뻔한 아들을 구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지만 여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풍 후에 제 삶은 저조차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난장판이 된 결혼식 이후 제 삶은 폭풍이 지나간 호수처럼 겉으로는 잔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물결이 일었습니다. 은하는 그간 저지른 모든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선고 공판 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후회든 억울한 원망이든 그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영이는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학에 휴직계를 내고 매일 방 안에 틀어박혀 하얀 벽만 쳐다봤습니다. 자식이 안쓰러웠지만 스스로 일어서도록 뒀습니다. 30 넘은 사내 놈이 크게 넘어졌으면 스스로 일어나는 법도 알아야죠. 저는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문 앞에 두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앉아 있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애한테 너무 잔인한가 하고 작게 물어보곤 했죠. 그러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썩은 가지는 쳐내야지. 조금 아파도 금방 나을 거야, 임자. 그리고 시간은 울퉁불퉁한 흉터 일지언정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 도형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덥수룩하던 수염을 깨끗이 깎고 옷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움푹 패였던 눈에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출근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다녀오거라.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 넣어두마. 삶은 서서히 제 궤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겨진 재벌이라는 신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건물 세 채에서 나오는 월세의 절반은 기부하고 절반은 도형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마포의 낡은 다세대 주택도 수리했습니다. 새 에어컨을 달고 그릇도 새로 샀습니다. 사치품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것들로요. 동네 할머니 친구들 복심 이모, 말순 씨는 이제 저를 다른 눈으로 봅니다. 두려워하거나 굽실거리는 게 아니라 존경과 애정이 섞인 눈빛으로요. 우리는 여전히 차를 마시고 떡볶이를 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대화 주제가 자식빚 걱정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아, 그리고 정수기. 그 일이 있고 나서 창피해서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허름했고 도박하던 아들은 도망가고 없더군요. 영자야, 정수기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나 비웃으러 왔니? 비웃긴 뭘 비웃어? 제가 과일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너 봉사활동 좀 같이 가자고 왔지. 우리 재단에서 고아원 밥 해줄 사람이 부족해. 너 요리 잘하잖아. 가서 좀 거들어. 정수기는 펑펑 울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나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널 용서하는 건 쉬워. 네가 널 용서하는 게 어렵지. 제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남은 인생 착하게 살면서 속죄해. 그날부터 정수기는 제 자선 활동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국을 떠주며 쭈글쭈글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는 그녀를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관용은 내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기도 하더군요. 도형기도 많이 변했습니다. 책상 물림, 도련님, 티를 벗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를 태우고 복지센터에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아이들 책상을 고쳐주거나 벽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돈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부유함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얼마나 베푸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집에 오는 길에 도형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부자면서 저한테 일찍 말 안 했어요? 알았으면 아마 넌 나한테 의지하고 노력도 안 했겠지. 그리고 우리 집안 수준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은하랑 결혼했을 테고 맞지.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도형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엄마는 네가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남는 건 사람 마음뿐이지. 사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도 무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의 행복과 제 명예를 걸고 도박을 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다시 선택하라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은 달콤한 거짓보다 나으니까요. 2년 후 도형기가 다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지연이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의 평범한 집안 딸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가난한 노인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 조금 여유 있지만 소박하게 사는 노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지연이는 집안 물건을 훑어보지도 땅이 얼마나 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저와 함께 밥을 하며 옛날 시장 장사하던 시절 이야기를 제잘제잘 물어봤습니다. 도영이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복심 이모에게 살갑게 구는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제대로 골랐구나.
도형기와 지연이의 결혼식은 작은 성당에서 소박하고 따뜻하게 열렸습니다. 슈퍼카도, 대형 LED 스크린도, 수천 명의 낯선 하객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만 있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할 때 도형기가 울더군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제 얼굴에 와인을 끼얹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영 씨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식이 끝나고 성당 마당 구석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에 한복 치맛자락이 날렸습니다. 지연이가 직접 골라 맞춰준 옥색새 한복이었습니다. 그날의 검붉은 와인잔이 떠올랐습니다. 그 떫은 맛은 사라지고 이제 평온함의 단맛만 남았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얻고 잃고 고통과 행복이 교차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겠죠. 저는 강영자입니다. 한때 치매 걸린 총우석 노인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빌딩 세차의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과 평생지기 친구들, 그리고 미움 없이 평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더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그저 당당하게 착하게 사세요. 시간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품고 있는 인격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쓴 와인 한 잔이 정신을 차리게 하고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다쟁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인생의 진짜 보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